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반부 12문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아신다면 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9번에서부터 50번 문제까지 12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측정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측정의 오류는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 그 다음에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비체계적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옳은 것은입니다. 편향은 치우침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있다든지 아니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있다든지 매우 만족한다 있다든지 이렇게 치우침을 우리가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무작위적 오류가 있고 무작위 오류가 있고 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암기법 하나 소개하면 무작위적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와 동의어가 되고 이거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작위는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오류가 나오죠. 체계적 오류는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정확한 측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기법으로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무신체타입니다. 무신체타 이렇게 네 글자를 외우세요. 무신체타입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잘 생각이 안 나거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암기법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작위 오류 타당도 아니고 신뢰도. 여기는 타당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신뢰도를 저해한다 그래야 되고 여기는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입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오류를 줄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타당성이 확보된 거예요. 타당성이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체타라고 했잖아요. 체계적 오류 줄일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체계적 오류 줄일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타당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이것도 틀렸고요. 측정자, 측정 대상자 등의 일관성이 없어 생기는 오류를 뭐라고 하죠?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오류나 무작위적 오류나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39번 문제 체킹해 놓으시면 돼요. 이유는 측정의 오류 문제가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체킹했습니다.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무신체타 꼭 기억해 놓으세요. 40번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역의 통반장을 통해서 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겠죠? 네, 지역사회에 대한 토박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합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좋아요. 지역사회 공청회를 통해서 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청회, 말 그대로 공청회라고 쓰면 되겠죠. 주민에게 서베이를 실시한다. 네, 서베이 조사, 욕구조사입니다. 자,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사회지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하죠. 마지막 들어갑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 틀렸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고, 델파이 기법도 욕구조사의 하나였는데 5번 지문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41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 문제인데요. 기초선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기초선에 이게 힌트예요. 변화의 폭과 기울기,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해서 결과를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안정하게 있다라고 할 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x축. 자, 이게 높은 것 같지도 아니고 낮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돼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변화의 폭을 봐라. 그 다음에 기울기를 봐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경향선 분석 또는 경향선 접근이라고 합니다. 경향선 이것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경향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경향이에요. 자, 이 변화의 폭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기울기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비교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라서 이것을 우리가 통계적 분석이라고 해요. 평균 비교는 통계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건 시각적으로 하는 거고, 임상, 그 다음에 이론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에 이론적인 분석입니다.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41번 문제는 예전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 단어는 변화의 폭과 기울기, 이걸 기억하세요. 변화의 폭과 기울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경향을 분석한다. 그래서 뭐 경향 분석이라고도 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2번 가설의 문제입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H가는 진술이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맞습니다.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영구가설, 미치지 않는다 부정형이면 영가설, 동의어는 귀무과설이다. 맞습니다. 영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론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선행연구 기초, 선행연구 기초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구가설이다.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가설은 조작적 정의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참 거짓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설이거든요. 방향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방향성을 보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져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 방향성이 있어요? 이거 가설 맞습니다. 이거 가설인데 이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방향성이 있는 걸로 해볼게요. A가 증가할수록 B는 감소할 것이다. 이거 가설 맞죠? 이거 가설입니다. 자, 증가와 감소, 이게 방향성, 이런 걸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증가했잖아요. 이게 감소했잖아요. 서로 반대로 가면 뭐라 그랬죠? 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는데 이거를 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5번이 잘못됐다. 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의 가능성을 보는 확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설이라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43번 문제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 1번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5개 세팅, 43번 문제 별표.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를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자, 통제 집단 사후입니다. 그럼 사전 검사를 안 하고 사후 검사만 했죠. 무작위 할당하고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나누어서요. 실험 집단에만 개입한다. 알고 있는 그대로죠? 맞습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의 다른 말은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설계는 전 실험 설계에 있는 거예요.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에 있는 것이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저지 않는 집단을 끊어요. 사후에 구분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비교한다. 자, 봐보세요. 자, 비동일 집단,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인위적으로 나눠요.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자, 사후에 구분해서 그랬잖아요. 사후, 여기 있네요. 후 비교니까. 네, 맞습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있는데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를 더 정확히 말하면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예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라고 하고, 이것은 유사 실험 설계에 있는 거예요. 유사 실험 설계에 있는 하위 유형입니다. 자, 임의적으로 나눈, 맞죠? 유사 실험 설계 두 가지는 임의적으로 나눠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교류를 통제한다. 아니요. 자, 여기 유사 실험 설계에 있는 이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이 프로그램을 안 하는 집단이 프로그램을 한 집단을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방효과, 확산효과라고 합니다. 모방효과, 확산효과, 이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효과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솔로몬 집단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거 맞죠? 알고 있는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복수 시계열 설계입니다. 복수 시계열 설계는 여러 차례 검사하는 거죠. 두 집단 나누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 나누었죠. 개입 전과 개입 후 여러 차례가 중요한 거예요.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복수 시계열 설계 맞습니다. 복수 시계열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어요. 3번입니다. 이걸 맞게 하려면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왜 어렵냐? 모방 효과와 확산 효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4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는 전수조사, 추세조사, 패널조사, 탐색조사, 횡단적 조사가 있다. 쉬워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결정적 힌트, 동일한 노인을 표본으로 해서 10년간 매년 조사했다. 오래 조사했네요. 종단조사네요. 종단조사 중에서 동일한 노인을 조사했으니까 뭐죠? 네, 패널조사죠. 패널조사는 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패널조사 3번이 답입니다.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5번 문제 이것도 쉬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류는입니다. 17개 시도를 조사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가로, 지역이 낮은 지역의 가로, 여기에 비해 중위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어요. 자, 지역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단위 조사를 했어요. 이를 통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 지역 단위를 조사했는데 결론에 도달했다. 결론에 적용한 것은 사람이죠. 이건 개인 단위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단위를 조사해놓고 분석은 지역 단위로 해놓고 결론 적용은 개인에게 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네, 생태학적 오류라 했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의 단위는 지역, 집단인데 거기에 대한 적용은 개인에게 했을 때의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말한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45번 문제는 공개되기 전에 이 문제와 유사한 거예요. 생태학적 오류가 한번 사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46번 문제 별표.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차 자료 분석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 지문에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비관여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비관여적인 방법이다를 다른 말로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자료 분석 상담 일지를 사회복지사와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2차 자료죠. 네, 그것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 상담 일지를 분석할 때 연구 대상자인 이 서류가 저에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죠. 비관여적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니은.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다. 아니라니까요.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다. 이것은 이제 반응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거든요.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연구자의 영향이나 또는 관찰 대상이 영향을 거기에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응 효과, 관찰자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응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연구자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연구 대상자가 그것을 간파를 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연구자의 영향이 크지 않다. 그 말은 반응 효과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과 니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지 않은 비관여적 연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의 결측값을 대체할 수 없다.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자료에 통계청 자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가 제가 분석했다. 그럼 통계청 자료가 뭐예요? 2차 자료잖아요. 근데 통계청 자료에 결측값이 있을 수 있어요. 측정되지 못한 결측값. 이 결측값이 있다면 통계적인 기법으로 물론 결측값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그 대체할 때는 여러 가지 것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값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자,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통계적인 기법으로 그럴듯한 값을 그것을 이제 결측값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디귿도 틀렸죠? 리을 들어갑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자료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발생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직접 수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다. 1번만 맞습니다. 46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7번 문제는 과학적 방법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것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설이라는 자체가 잠정적인 지식이에요. 잠정적인 진술이잖아요. 잠정적인 지식을 검증해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잠정적인 지식을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그렇죠. 이론에 기반합니다. 선행연구.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 거 거기에 기반하여 지식을 탐구합니다. 현상의 규칙성,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성이 일반화라고 그래요. 그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일반화 추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맹신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에도 허위화 이게 이제 일종의 수정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이 가능함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맹신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징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 수정이 가능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47번 문제 과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조사 방법론 책의 맨 앞에 있는 거죠. 목차에 보면 그 내용을 출제한 것입니다.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쉬워요. 변수의 측정 수준입니다. 옳은 것 찾기. 성별입니다. 성별은 2, 3변수의 하나 맞습니다. 서열 아닙니다. 성별은 명목이죠. 자, 그 다음에 인종, 종교, 등간 아닙니다. 명목이죠. 석차, 동그라미요. 석차로 평가된 성적이라 했어요. 점수가 아니에요. 석차예요. 그러면 뭐죠? 네, 서열입니다. 만약에 점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점수니까요. 이거는 등간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점 척도로 측정된 서비스의 만족도. 1점, 2점, 3점, 4점, 5점 만족도. 그럼 이거는 서열이에요. 자, IQ, 지능 지수와 온도는 유명한 등간 척도예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조사 연구윤리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연구윤리 문제, 윤리 문제는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서 동의 구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과 비용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익과 비용을 비교할 때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뭐예요? 효율성이라고 하잖아요.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용이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 한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거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서에다가. 자,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면접조사. 자, 면접조사 하면 비밀 보장 되죠. 비밀 보장 됩니다. 우리가 면접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대면이잖아요. 면접조사는. 따라서 익명성 보장은 어려워요. 비밀 보장은 가능할지라도 익명성 보장은 어려운 게 면접조사거든요. 그래서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니은과 리을이 틀렸죠. 그러면 기역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옳은 것은입니다. 50번 문제는
우리 조사 방법론의 목차에서 맨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경험을 탐구할 때 오류와 똑같은 말인데,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 세 번째 선별적 관찰, 네 번째 꾸며진 지식, 자아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해요. 자, 개념이거든. 지금 5개가 개념인데 하나만 맞고 4가지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규칙성을 전제로 이에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규칙성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맞는 사례, 특수한 사례만 관찰하는 것은 정확한, 부정확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관찰한 거니까. 선별적 관찰의 개념이에요. 과도한 일반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을 일반화한 거. 이거 맞네요. 이게 과도한 일반화잖아요. 자, 선별적 관찰,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대요. 그럼 이거 자아 개입이죠. 자아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아 개입. 관찰자의 자아가 개입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끊어요. 현상에 대한 가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부정확한 관찰이 되는 거예요. 부정확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냈대요. 스스로, 연구자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냈대요. 이거를 꾸며냈다라고 해요. 꾸며낸 지식입니다. 꾸며낸 지식.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냈으니까 꾸며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을 해결했어요. 2번이 답이에요. 50번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개념 문제죠. 여러분들이 쭉 풀면 25 풀다 보면 느낀 점이 개념이 많이 나오구나. 두 번째, 사례가 많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사례 문제 풀려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점검할 때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풀이 들으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많이 맞출 수 있는 포인트는 개념 정리입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